예, 그럼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 부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기획실 강혁구 주임연구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갑자기 또 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또 궂은 날씨에 또 현장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달라지는 제도와 사업 안내를 첫 번째로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온라인 신청 안내, 세 번째로는 기술보호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2시간가량 정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먼저 첫 번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발표를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원 사무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R&D 담당하고 있는 강성원 사무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한 40-50분 정도 저희들 중소기업 R&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들 중소기업 R&D가 올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 왜 이렇게 과제가 많지? 사업이 많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요. 그건 제가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의 자리로 오시면 뭔가 가지고 가셔야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주차비도 내야 되고 뭐 품도 팔아야 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몇 시간 앉아 계셔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줄거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사업이 워낙 많아서 줄거리 위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펜을 꺼내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렇게 체크만 하시고 나중에 저희들 홈페이지나 우리 관련된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관련 자료들 다운받아서 자세하게 보시는 그런 형태로 하셔야 오늘 사업 설명회를 오셨을 때 뭔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40분에서 50분 정도 저희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하는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카테고리를 총 5개로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3번 그리고 4번이죠. 그렇죠? 무엇이 바뀌느냐? 이 사업 설명회로 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자격이 되나요?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시죠? 그런 것들이 3번에 표현이 돼 있고요. 4번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의 각각의 사업에 대해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 R&D에 대한 지원 대상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왼쪽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에 1조 1천억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조 1천억 원으로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 다음에 2020년이 되면서 1조 4,800억, 즉 1조 5천억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냐 그러냐면 19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대형 사업들이 일몰로 인해서 신규 사업을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사업 뭐가 있었다?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신규 과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기부에서 큰 대형 사업이 일몰로 신규 과제로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처럼 느낌이 오죠. 그런데 이거를 2020년도에 어떻게 했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 사업 살리고요, 산학형 콜라보 사업 예타 통과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R&D 지원 규모를 확대를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규모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중기부는 2020년도에 일몰이 되면서 다시 살아나는 사업들을 하면서 대대적인 혁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R&D 카테고리로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 단독형. 두 번째, 협력형. 세 번째, 정책 목적형. 요 단어들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R&D에 있어서 중기부 R&D에서 가장 큰 골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을 보시면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니까 중소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두 번째, 지원 한도.
지원 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희들 보시면 여러분들 맨 끝에 몇 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나요? 20억까지 돼 있죠.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 R&D들이 약간 저변 확대형,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을 갖다 R&D 역량을 그 밭을 만든다 그러죠. 그 토대를 만드는 쪽에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그것도 하고 창업 저변 확대형도 하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 규모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 사업을 살리면서 최대 4년에 20억짜리 과제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 조건 당연히 정부 출연금이 되고요. 이거는 출연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목적을 달성하면 정부가 따로 그걸 회수해 가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금액을 정부 출연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총 사업비의 50에서 80%까지 지원. 그다음에 기업 민간 부담 부문 40에서 60%는 현금 부담, 나머지는 현물, 뭐 인건비를 갖다 현물로 우리가 대체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술료는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틀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R&D 지원 성과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R&D를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지원 성과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지원 성과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냐면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R&D는 뭔가요? 우리 어떤 요소 기술, 조그마한 부품들 만들고 기술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돋보이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돋보이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저희들 유니콘 기업을 창출한 걸 보니까 에이프로젠이나 비바 리퍼블리카, 저건 비바는 아시죠? 토스가 저희 기술 개발에서 지원했던 업체였고요. 그다음 옐로 모바일, 저런 업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저희들이 초기에 지원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탄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희들이 매출액이나 고용인원, 특허 출원 이런 것들은 연구 개발을 지원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은 저희들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R&D를 왜 지원받아야 되냐 그러냐면 왼쪽을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총 매출액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은 기업이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이에요. 지원을 기술 개발을 하기 전과 후를 보시면 지원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했다?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더라. 즉 우리 R&D가 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약간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를 다르게 해주는 원동력이 R&D, 즉 기술 혁신 역량이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원 기업과 비지원 기업을 보시면 파란색이 지원 기업인데 수출액이 엄청나게 점프를 했죠. R&D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것보다 왜 중기부 R&D를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려고 하시죠? 지자체도 있고 산업부도 있는데 그는 중소기업 R&D만의 특징이 있죠. 뭐가? 우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게 부러워해요. 다른 부처들은 뭐냐? R&D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공했다 그러면 사업화 자금 저희들이 드릴 수 있잖아요. 중진공통에서. 그렇죠? 기보를 통해서 기술 보증해드리죠. 그 다음에 우리 판로 지원 사업들도 있으니까 판로에도 태워드리죠. 예, 그런 식의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서 우리 R&D를 통과하고 난 기업 중에 우수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 자원을 동원해서 더 키워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타운 마인 리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 R&D를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에 약 15배의 매출액이 급성장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만든 진단 키트를 만들었던 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들 기술혁신 개발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급성장을 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대표적인 성과로 그냥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게 3번과 4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표시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R&D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죠. 이거는 언제까지? 18년도까지 저희들이 했던 R&D 개념이었습니다. 즉 X축이 뭐죠?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들 키운다라는 축이고 오른쪽은 그 기업 수준에 맞춰서 지원 금액을 다르게 한다
라고 하는 성장 사다리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R&D 사업들이 포지셔닝이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무슨 문제가 많았어요? 기업들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고 기술혁신에 지원할 수 있고, 즉 뭐다? 중복 지원의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부하고도 중복 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2020년부터는 오른쪽 그림처럼 저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표현을 하셔야 될 게 단독형과 협력형이 있는데요. 단독형은 뭐다? 아까 제가 세 개는 외워가지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단독형, 그 다음에 협력형, 그 다음에 정책, 목적형. 세 개의 R&D 사업으로 그룹군을 나누는데, 단독형은 기업이 혼자서 R&D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부분이 R&D를 못한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위탁기관으로 내 일부분을 너한테 위탁을 할게, 수위탁 하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할게 해서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기업이 뭘 한다?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간다. 이게 단독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협력형은 기업하고 누구랑? 대학이랑 연구기관이나 이런 다른 곳이랑 같이 어깨를 맞춰서 같이 간다. 이게 협력형 사업이고요. 정책 목적형은 대부분 신규 사업인데,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의 사업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R&D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정책의 어떤 목적성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낸 걸 우리가 정책 목적형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아마 여기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 단독형 사업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단독형 사업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기술혁신 개발 사업과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단독형 사업은 크게 몇 개의 사업이 있다?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하고 기술혁신 개발 사업,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창업한 지 몇 년? 7년입니다. 7년. 그건 창업지원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성장 기술 사업은 업력이 몇 년? 7년 이내의 기업만 들어가는 게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기술혁신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있죠. 전 창업한 지 3년인데 기술혁신 못 들어가나요? 들어가실 수 있죠. 다만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규모가 어떤 애들? 좀 큰 애들이 오는 거예요. 큰 애들이 오는데, 헤비급, 저같이 헤비급인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 라이트급이 와가지고 깔짝깔짝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가에서 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기업에 맞게끔 사업을 만들어준 게 바로 뭐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복성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펜 가지고 계시죠? 뭐냐면 기술혁신하고 창업성장 딱 보이실 건데, 조개를 줄을 쫙 한번 꺼보세요. 줄을 한번 쫙 꺼보세요. 줄을 제가 포인트가 보이네요. 이렇게 줄을 하나 꺼셔가지고 저걸 나누는 게 바로 얼마다? 또 20억, 매출액 2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면 어디로 가야 된다? 기술혁신으로 가야 된다. 창업한 지 1년이 돼도. 그건 이제 그룹이 어느 정도 커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매출액 20억 기준으로 해서 창업하고 기술혁신 나눈다. 즉 매출액이 25억이다. 그럼 어디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업력이 2년 3년밖에 안 돼도 기술혁신으로 가서 어느 정도 웨이트가 있는 애들하고 붙어야 된다, 이 말이고, 만약에 내가 15억이다 근데 창업한 지 6년이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개방력 혁신도 저렇게 나눴는데, 크게 저희들이 요 개편 방향이 초기, 도약, 성숙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눴는데, 저게 뭐냐면 초기 같은 경우는 저변 확대형의 그런 개념입니다. 자유공모 형태로 기업들이 원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
기술성 평가만 끝나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초기 과제고, 도약은 정책으로 어떤 소부장 과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사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빅3를 키워야 되겠다, 그럼 빅3 그런 정책 목적, 아니면 민간에서 투자 받은 과제들,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게 있는 게 도약. 그 다음에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군에서 되게 큰 기업들이에요. 창업 쪽에서 기업들이 큰 게 팁스죠, 팁스. 팁스가 이제 매출액 20억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있는 애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초기 도약 성숙으로 나타냈고요. 저거를 왜 저렇게 나타냈냐 그러냐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역방향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역방향으로. 이게 되게 오래 중요한 사실이 돼버렸어요. 즉, 내가 창업 성장의 전략형 가운데 거를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번에 창업 성장의 디딤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라 이거죠. 위로 올라가라. 성장해서 위로 올라가라. 그 이유는 R&D를 이용해서 연명하는 기업들, 자꾸 거기에 정체돼 있으려고 하는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제는 다른 기술 혁신 역량을 키워라라고 하는 채찍을 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방형 혁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문제가 2020년도에 저희들이 개편이 됐다 그랬잖아요. 단독형은 자리가 잡혔어요. 예타도 통과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협력형은 아직 저게 자리가 안 잡혀서, 보시면 개방형 혁신의 성숙 단계는 아직 사업이 포지셔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한 2, 3년 정도 뒤에 예타가 통과하고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저렇게 칸을 채워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들이 저희들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단독형과 협력형과 정책 목적형, 그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단독형 사업.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또 나왔어요. 뭐냐면 상향식 R&D 지원. 별표 하나 쳐야 되겠죠, 그렇죠? 저게 뭐다? 초기 도약 성숙 단계로 가는데 R&D들이 윗방향으로 가는 건 허용을 해. 그런데 이 밑으로 가는 거는, 기술 혁신 역량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독형 사업만 세팅이 됐고 협력형은 세팅이 아직 완전하게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저거는 단독형 사업에만 지금 해당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졸업제, 저것도 진짜 관심 많죠. 우리 중기부 R&D는 저변 확대형은 총 4번까지밖에 못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졸업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창업 성장, 공정품질, 제품 서비스, 전문기업 협력 R&D 이런 사업들을 저변 확대형이라고 해서 총 4번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지원 안 해요 그랬는데, 이제 바뀌어서 단독형 R&D는 기술 혁신과 창업 성장 이렇게 2개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2개만 남았잖아요. 나머지 사업들 제품 서비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총 몇 번까지? 4번까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럼 난 어디서 해요? 그러면 협력형으로 가시라는 거죠. 협력형이나 정책 목적형 이런 쪽으로 가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 수행 과제 수가 병합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시 수행 과제 수가 총 몇 개였죠, 이때까지? 2개였죠, 2개. 예, 그러면서 뭐 잔존 기간이 6개월, 3개월 남아 있으면 뭐 허용이 되고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단독형 R&D 같은 경우 몇 개?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1개. 단독형은 1개. 그럼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술 혁신을 2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는 거죠, 그렇죠? 1개. 최대 과제는 몇 개? 2개. 그러니까 단독형 무조건 1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협력형이든 정책 목적형이든 채워서 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 서류, 신청 서류들이 되게 많았죠. 우리 중기 R&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업계에서 작성하면서 뭐 힘들다, 특히 성능 지표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했다, 힘들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피드백을 받아서 신청 서류 같은 거를 제출을 간소화하고 사업계획서도 양식을 좀 바꾸도록, 즉 여러분들이 불편이 좀 적도록. 왜 그러냐면 기술 혁신 정도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 기업에 연구 인력도 많고 그러거든요. 사업계획서 잘 쓰세요. 근데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이 혼자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 어디 물어볼 데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서 사업별로 좀 다르게 할게요. 다만 기술혁신 같은 경우 4년에 20억짜리 과제 같은 경우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중요하다는 표현이 사업 그 연구의 깊이가 깊겠죠, 그렇죠? 그런 거는 사업 계획서 좀 자세하게 쓰도록 하고, 창업 성장 같은 경우 뭐 지원 금액이 좀 작거나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사업 계획서를 좀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 절차 검토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업들이 지원 기업이 자가 진단을 하도록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면 평가를 받고, 서면 평가한 다음에 서면 평가 통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던가 이렇게 해서 대면 평가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서류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접수를 했는데 자격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나 그 준비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렸는데 이거 서류 떼러 다니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막 그런 민원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서면 평가를 해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 추가적인 자료, 없는 자료든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비 계상 한도를 확대를 해서 5%에서 10% 정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연구비를 좀 많이 배정을 하겠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정산 면제하겠다.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러냐면 저렇게 딱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중기부 R&D는 이제 정산 안 한대, 이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회의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뭐 부정사항이 발각이 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때는 정산하죠, 그렇죠? 근데 보통 때 이런 거 가지고 사장님하고 얼굴 붉히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산하면서 보통 사장님 밥을 저녁 9시에 하셨네요, 왜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정산하면서 네고시에이션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겠다, 이건 자율에 맡기겠다. 예, 저것 때문에 저희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을 중소기업 R&D 달라지는 점을 보시면, 작년에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지적이 많이 받았죠. 해마다 지적받아요. 뭐냐면 저희들 R&D를 하다 보면 이게 시중에서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 그러냐면 뭐 부정사용했다더라. 근데 그거는 빙산에 그 과제가 저희들이 되게 많거든요. 1년에 몇천 개의 과제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중에 몇 개의 과제는 부정사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확대 포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하고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범부처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R&D와 관련해서는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과정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막바로 어떻게 한다? 연구원들 계시고 뭐 대표자님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알람 문자가 가는 거예요. 알림 문자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연구 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고요. 그렇다고 뭐 문자를 전부 다 보낸다는 건 아니고, 그런 문자가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저희들이 조절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량한 연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이나 국무조정실에서 말한 거는 지금 공익제보 시스템 한번 활성화시켜서 연구 환경 중에서 좀 부정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일벌백계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년 주요 사업 왔는데요. 제가 딱 이제 말씀드린 지 20분이 됐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엄청 많죠, 그렇죠? 엄청 현란하면서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저 나름대로 일주일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다가 내가 해당이 되는 거는 딱 표를 하고 넘어가세요. 해당이 좀이라도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이게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우리 사업을 크게 몇 가지로 나왔다? 3가지. 첫 번째 단독형, 두 번째 협력형, 세 번째 정책 목적형. 그렇습니다. 단독형 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598억. 그 다음에 기술혁신개발사업 얼마? 2,441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죠? 저기서 여러분들이 창성하고 기술혁신은 가장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기에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 예산이 큰데 저 예산보다는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2,400억이죠. 저거는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성 같은 경우는 4,598억 중에 약 3천억에 가까운 돈이 계속과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선정된 과제. 2년 동안 지원해야 되니까 그 예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19년도에 없어졌다가 20년에 다시 살아났죠. 그렇죠? 그럼 저건 뭐다? 전부 신규 사업 금액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숨겨져 있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규모로만 보면 누가 제일 크다?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단독형 크게 두 축이고 협력형은 산학연, 연구소 뭐 하는 것들인데 요거는 사업들을 보면서 한 개 한 개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단독형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협력형이나 정책 목적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거나 특수한 그런 경우는 좀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업 중에서 중기부 4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R&D 4대 브랜드. 첫 번째 뭐? 창업성장. 두 번째 기술혁신. 세 번째 산학연 콜라보. 예전에 이게 산학연 사업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번째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요게 중기부 R&D의 메인 4개의 축입니다. 단독형의 2개, 협력형의 2개. 이해가 되셨나요? 나머지 사업들은 그 빈틈을 메워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지? 아까 4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가 지금 수행기업이에요. 그럼 제일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 게 기업이 혼자 갈 거냐, 연구소랑 학교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할 거냐, 2개를 결정해야 되겠죠. 나 혼자 못 가겠어. 대학이랑 같이 갈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밑으로 가야 된다. 밑으로. 협력형 R&D.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다만 일부분만 위탁을 하면 돼. 이런 건 어디로 간다? 단독형 R&D로 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단독형 R&D에서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매출액으로 20억 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라면 어디로 간다? 창업 성장으로 가고 20억 이상이면 기술혁신으로 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 협력형으로 갈게요. 협력형은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 그러냐면 협력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수요처가 있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용화 R&D, 아니면 여러 개, 3개 이상의 기업이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R&D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랑 연구소랑 같이 하는 거는 산학연 콜라보나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름길 알려드렸죠, 그렇죠? 이거대로 하시고 정책 목적형은 그 목적에 맞는 거가 자기하고 맞으면 그쪽으로 지원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이걸 거예요. 저는 단독형 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정책 목적형 사업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면 유리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까요? 당연히 정책 목적형을 먼저 가셔야 되죠. 그렇죠? 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어떨까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중기부의 다른 사업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맨 처음에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 1,800억 정도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독형은 3개의 레벨링으로 했다 그랬죠. 첫 번째 초기 도약, 초기 단계 디딤돌 창업과제, 창업 초기 과제인데 저거는 1년에 1.5억 원. 자, 저거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왜? 창업하신 분들이 다 처음에 하려고 하는 게 뭐다? 디딤돌 창업과제거든요. 저게 최대 경쟁률 찍었던 게 12.5대 1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략형 창업과제는 창업기업들 중에 민간 투자를 받았던가 아니면 기술 평가를 높은 점수를 받았던가 소부장 과제라든지 이런 식의 특수 목적형이 있는 그런 조건이 맞는 애들한테 주는 게 전략형 창업과제입니다. 세 번째 팁스 과제는 뭐다?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요거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제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딱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를 보시면 오늘 이 책자 받으셨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 공고가 어제 났어요. 어제 저녁에 났어요. 그래서 원래 중기부가 제일 잘하는 게 책자를 되게 예쁘게 잘 만들잖아요. 소문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 설명회 하면 저희들이 커다란 그 종이에다가 사업이 어떻고 뭐 이렇게 딱 해드리는데 그걸 지금 어제 밤부터 인쇄가 들어가서 오늘은 못 드리는데 다음번 사업 설명회부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 책자를 보시면 뒤쪽에 각 사업별로 설명이 돼 있고요. 아니면 우리 SM텍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사업 공고들이 쭉 나오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자세하게 좀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된 키워드는 뭐다? 내가 창업 7년 미만이고 매출액 20억 이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의 큰 장점은 뭐죠? 디딤돌 창업까지의 가장 큰 장점, 자유공모죠. 자유공모.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어느 주제를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매출액이 얼마 이상? 20억 이상 700억 미만의 기업이 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일 위에 성숙 단계에 있는 수출 지향형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원 조건이 4년에 20억이잖아요. 매출액이 25억짜리 기업한테 R&D 비용으로 20억을 준다? 이거 투자도 아니고 이건 좀 개념이 좀 안 맞죠. 그리고 저 사업 자체는 설계 자체가 기업 중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 그리고 수출을 하는데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00억에서 700억 미만의 기업으로 수출 얼마? 500만 달러 이상 달성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베이스가 돼야 되고요. 수출이 500만 불 같으면 한 60억 정도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안정이 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시장 확대형은 저희들이 아까 창성처럼 이것도 투자를 5억 원 이상 받은 기업이라든지 소부장 과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거나 정책 방향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 대형형, 여기에 또 별표를 하나 쳐야 되겠죠. 창업 성장에서 가장 메인 사업은 뭐다? 디딤돌 창업 과제였고요. 그렇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뭐다? 시장 대형형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년에 5억.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무슨 자유공모 과제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유공모. 저기에 일부 품목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소부장 과제가 일부 좀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는 품목으로 지정할 거고요. 나머지는 자유공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창성에는 무슨 과제? 디딤돌. 그 다음에 기술혁신은 뭐? 시장 대형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갖고 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경쟁률이 높으니까 위에 단의 조건이 맞으신다면 위에 단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뭐 조건이 맞으신다면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학연 콜라보 R&D인데요. 요거는 예산 한번 보시죠. 예산이 316억 원밖에 안 된다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산학연 자체가 예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4분의 1 정도로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20년 신규 예산 좀 적지만 이제 계속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고요. 요거는 맨 처음에 산학협력은 뭐 누구랑 같이 한다? 산이 기업이거든요. 학은 학교죠. 기업이랑 학교랑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연은 학교랑 기업이랑 누구? 연이 연구소거든요. 연구소랑 같이 하는 그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산학, 산연 합쳐서 산학연 콜라보,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단계와 2단계 시리즈 방식입니다. 뭐냐면 1단계가 최대 8개월에 5천만 원 주죠. 뭐냐면 1단계,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미리 선행 연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행 연구에 해당하는 게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도 목표도 다 잡죠. 그렇게 해서 1단계를 통과한 기업들 중에 우수한 과제로 판별이 되면 몇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다 넘어가느냐? 아닙니다. 절반 정도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열심히 하셔야 돼요. 1단계 열심히 해가지고 경쟁 한번 붙어가지고 그래 내 목표 한번 도달했어, 그럼 2단계 딱 지원해준다. 그래서 협력형 사업들이 이런 시리즈 단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기간에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연도 좋은 게 이거죠. 자유공모. 그렇죠? 자유공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예.
지정 공무원은 우리가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잖아요. 기술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못 들어가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상용화. 요거는 좀 사업이 좀 복잡한데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구매를 확약을 하거나 동일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기업에서 내가 너가 이거 기술 개발하면 사줄게, 이런 구매 동의서나 확약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R&D를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구매 연계 과제고요. 공동 투자는 이거예요. 투자한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공기업이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10억 원 정도 출자할 테니까 정부에 돈 좀 반 좀 내주세요. 그리고 공동으로 이제 R&D 자금 만들어서 기업에다가 R&D 자금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동 투자 같은 경우는 저기 투자 기업이 리스트가 쫙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인 사업별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트워크형은 저기 3개 기업에다가 밑줄 하나 쫙 꺼놓으세요. 산 해가지고 기업이 몇 개 이상? 3개 이상 들어오셔야 됩니다. 3개 이상.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 3개 이상 끼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여러분 되게 간단하실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우리 기업과 기업은 처음과 끝이 달라요. 마지막쯤 되면 기업들끼리 악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 과제예요.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자기가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을 이득을 많이 가져가려 하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만만치는 않은데, 아무튼 3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오는 건 뭐다?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던 창성 기술혁신, 그 다음에 산학연, 그 다음에 상용화 4개가 중기 대표 사업 4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약간 그 틈새를 채워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느 공정을 갖다가 품질 좀 개선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들어가는 사업이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이고, 밑에 현장형 R&D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R&D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수준이 깊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간단한 것들,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원포인트로 하는 거라서 5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혁신력 R&D 같은 경우는 조금 연구 개발 좀 깊숙하게 해야 되는 거. 공정품질은 공정과 관련한 개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도 연구기관 협력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선도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지정을 할 거거든요. 지금 3개가 돼 있고요. 2개를 더 추가로 할 것 같은데, 이런 선도 연구기관하고 같이 R&D를 하는 걸 갖다가 선도 연구기관 협력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선도 연구기관에 대한 리스트는 SMTech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오시면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크브릿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데 이거는 기술 이전 사업입니다. 기술 이전 사업. 기술 이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보에 보면 테크브릿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R&D를 지원해 준다. 최대 2년에 얼마까지? 8억 원까지.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크브릿지는 위에다가 뭐라고? 기술 이전이라고 딱 적어 놓으시면 돼요. 기술 이전. 기술 이전 과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 지주회사 자회사 R&D 같은 경우는 R&BD 같은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연구소나 대학에 보면 기술 지주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회사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거라,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기술 지주회사 자회사라면 관심을 가지시고, 자회사가 아니라면 대상 자체도 안 되시니까 관심을 끄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학협력 거점으로 선정된 대학이 있어요. 우리가 5개의 권역으로 나눌 건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이런 식으로 나눌 건데, 5개의 권역마다 15개의 R&D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학협력 거점으로 선정된 대학하고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지정된 대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건지 이제 먼저 프로포즈를 하겠죠. 그 다음에 현장 수요용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요거는 스마트 공장과 관련한 기술 개발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K-앱시스트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장인이 담금질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노하우를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화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금질 하는데 온도를 얼마 정도로 하고 몇 분 동안 집어넣고 얼마의 깊이로 넣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디지털화를 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걸 기술 개발 사업을 K-앱시스트 기술 개발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시피를 정량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과 관련한 솔루션들이 있겠죠. 솔루션들을 갖다가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스마트 공장들이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의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솔루션 업체들, 이런 업체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 사업,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한데요. 쉽게 보시면 이거예요. 제품이 있어요. 이거 예를 들게요. 이 제품이 있는데 기존의 제품이 있어야 돼요. 이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제품이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렇죠? 고가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에다가 AI 기능을 입혀가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R&D를 갖다가 만드는 거를 우리가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그럼 기존의 제품이 없으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제품에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AI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 한도나 이런 거 옆에 적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목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품목을 우리가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 공모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품목 지정은 공고할 때마다 품목이 다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데이터들 빅데이터가 많죠, 그렇죠?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기관들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든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바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요 같은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쪽에 솔루션 업체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 개발. 스마트 센서라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센서에서 약간 스마트화되어 있는 기능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 개발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규제 해결형. 이건 뭐냐면 제가 봐서는 이거 제목을 기술 규제 대응형이라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술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R&D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 규제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그 기술 규제를 돌파할 수 있는 R&D, 아니면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기존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게 기술 규제로 이제 기술 개발 더 해야 돼요. 그럴 때 기술 규제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R&D를 하고 싶을 때 기술 규제 해결형 기술 개발 사업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1단계, 2단계. 1단계는 기획 지원을 하고 2단계는 R&D를 지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인증 규격 적합 제품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쉽게 한번 볼게요. 뭐냐면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제품이 있는데 이게 미국까지는 수출이 잘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일본에 수출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뭐 하나가 돌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전자파가 미국은 50 정도면 되는데 일본에서 전자파를 30으로 낮춰라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R&D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특정 나라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R&D가 필요하다.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바로 해외 인증 규격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의 인증을 규격하기 위해서 전자파를 50에서 30으로 낮추고 싶다. 이럴 때 우리가 추가적인 R&D를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사업들이 특화된 사업들이 많죠. 이게 해당이 되시면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기술 혁신이나 창업 성장 쪽으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게 나오진 않죠. 이거는 기존의 제품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니까 기술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책 목적형 사업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 저감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장치를 만들거나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목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원천 기술은 러시아, 위에다 러시아라고 좀 적어주세요. 러시아. 해외 원천 기술은 러시아와 관련된 러시아의 기술을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품목 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품목을 한 50개 정도를 나중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거나 아니면 러시아 과학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술 애로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형 사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기업들을 갖다가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건데요. 요거는 위에 있는 말들 그대로 대학 연구기관, 지역조합 등이 지역 중소기업과 기술교류를 통해서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이다. 그러니까 지역과 관련된 그런 특정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가젤. 와, 정말 많죠, 저희 사업. 그렇죠? 예비가젤은 매출액이 얼마? 최근 3년간 매출 연평균 몇 프로? 1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액이 막 급성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는 따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따로 지원을 해주고 얘네들은 더 키워주겠다. 매출액이 3년 평균 10% 이상, 20% 이상은 고성장 기업이라 그러는데 20% 이상 사업이 아니고 이건 10% 이상, 20%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해서 보시면 품목 지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비 가젤형이 운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요거는 뭐냐면 중기 R&D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업체들이 사업화에 성공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화와 관련한 우리가 저기 보시면 기술 개발 성공 과제 중입니다. R&D를 성공한 과제 중에 사업화를 못한 과제들,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추가적인 R&D를 더 지원해서 사업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소상공인 요즘 난리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R&D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BM,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때 소상공인 R&D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인력 지원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중기부에서 석사, 박사, 학사 이런 분들을 연구 인력으로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사업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그래서 신진 연구 인력은 석박사, 학사 이런 친구들이고요. 그다음에 고경력은 연구소나 대기업의 경력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경우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그거고요. 공공연 연구 인력 파견은 공공연에서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이제 파견을 하겠죠. 기업에다가 파견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서 연구소랑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 조성을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연계형, 그 다음에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 인턴 지원 이런 것들은 인턴 제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기반 활용이 있고요. 연구 기반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에 여러분들이 제우스라고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한번 좀 쳐주실래요? 제우스. 저거 뭐냐면 우리가 연구와 관련해서 대학이나 연구소에 그 분석 장비나 연구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국가 R&D 자금으로 받았던 것들은. 그래서 그 제우스라고 하는 저 시스템 안에 연구소에 관련된 연구 장비들 쭉 있는데 저걸 활용하시려고 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인데, 화학회사인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 연구 장비가 없어. 얘를 GC를 살라 그러니까 1억 정도 해. 내 개인 돈은 살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저 인근의 대학이나 제우스 프로그램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장비들을 활용을 하시면 저희들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 밑에다가 바우처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바우처 형태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 R&D와 관련한 기획 지원도 하고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위기지역 중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위기지역이 쭉 나와 있죠. 저거는 해마다 조금씩 더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 안 좋다 그러면 위기지역으로 울산을 지정할 수 있고 이런 식인데 위기지역하고 위기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수한 R&D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역이나 업종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융복합 단지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14개 시도 국가 혁신 융복합 단지의 입주 기업입니다. 저것도 조건이 딱 걸려 있죠. 저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잖아요. 집적단지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R&D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역특화 산업은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자체랑 같이 R&D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지자체 쪽에 관련돼서 지역 특화 스타 기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760억 원인데 지원 대상이 규제 자유 특구 선정했다고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바이오 쪽에 어느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막 뜨는데 그 규제 자유 특구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R&D를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시는 곳이 규제 자유 특구와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보시고 아 나는 그런 거 관련 안 돼 그러면은 넘어가셔도 되는 사업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머리가 멍하시죠, 그렇죠? 저도 이거 3만 25분 설명했는데 저도 멍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 설명회가 이런 식으로 단체에서 다 모이면 사실은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갖다가 하면 개별 사업단별로 사업 설명회 따로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정보까지도 너무 많은 양이 가잖아요. 나는 유치원인데 대학교 전공 서적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공고가 되면 기술혁신개발 사업 공고문 안에 사업 설명회를 언제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술혁신개발 사업 관심 있는 분들만 딱 오면 저희들이 그때는 질의응답을 받아도 깊이 있는 수준으로 쭉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사업에 대해서 찍어 놓으라고 하는 게 나중에 저희들이 공고가 1월 말 그리고 대부분 5월 말 이렇게 공고가 될 예정인데요. 그것도 이제 저희도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어제 공고가 떠가지고 그게 일정이 조금씩은 조정이 되고 있지만 어쨌건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공고 시점이나 이런 걸 보시고 나중에 통합 사업 설명이 아니라 개별 사업 설명회 때 오셔서 좀 정보를 제대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를 좀 말씀드리면 중요한 사이트인데, 네, 우리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 www 여러분 책자에 적혀져 있으니까 smtech.go.kr or.kr이죠. 예,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술개발과 관련한 중소벤처급 기업부의 기술개발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저기서 다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그 링크가 다 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 저희들 중소벤처기업부는 R&D가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어디로? 기종원으로. 기종원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뭐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SM택이라고 하는 저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그때마다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말부터 개별 사업 공고가 날 거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뭐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제 저녁에 올린 통합 공고 그거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줄거리만 쫙 나타낸 거고요. 이제 각각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날짜에 맞춰서 나갈 것 같고, 그리고 SM택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게 그거잖아요.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요?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신청을 순차적으로 해나가시면 웬만큼 한두 번 정도 이제 연습을 하시고 그러시면 사업계획서도 원만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딱 50분 했네요. 네. 제가 예정이 40분에서 50분이면 딱 시간 맞췄습니다. 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가 계속 있을 거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할 때 제가 그 포인트에 맞춰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2층에 계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강성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순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세부 사업별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나눠드린 안내 책자 69페이지부터 보시면 각 사업별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절차라든가 뭐 문의처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Q&A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는 그 내용들을 각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그 본행사 자료 배부처 뒤쪽으로 저희 상담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안내가 끝난 다음에도 일정 시간 동안에는 상담장이 운영이 될 거니까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곽후근 실장님께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발표 책자 29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정원의 곽후입니다. 예, 바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강선 사모님께서 올해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뀌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것을 제가 실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중기부 R&D 사업 설명을 한 올해 7년째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소기업 R&D 사업에 잘 평가를 받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와 비슷하다. 대학 입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역량에 맞는 실력에 맞는 대학을 고르고 자기가 관심 있고 잘하는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이 대학처럼 이렇게 레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 분야라는 거를 산업기술 분류 체계라는 걸 활용해서 반드시 작성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하는 게 첫 번째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작년도까지의 중소기업 R&D 사업의 모습이었고요. 사업은 어떤 기술적 베이스보다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이라든지 성장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크게 바뀐 게 오늘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큰 변화는 사업 자체가 기술 베이스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AI,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저희가 중기부가 과거에는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R&D 사업을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정말 중소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미리 고민하고 그 분야에다가 집중 투자하겠다 하는 게 올해부터의 정책 방향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을 이해하셔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사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타겟하고 있는 지원 대상이면 그 안에서 경쟁을 하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그 사업이 추구하는 기술개발 목적 그리고 사업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달라진 점이고요. 또 하나는 크게 달라진 점이 말씀드렸듯이 혁신 역량 단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만들고 최고 레벨 같은 경우는 4년에 20억까지 지원을 하면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는 오늘 제가 정말 죄송하게 통합 공고문을 팜플렛에 드리지 못했는데 팜플렛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언제 공고하고 언제 접수받아서 언제 평가해서 언제 선정한다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을 보시면 다 1월이랑 5월 이내에 다 끝납니다. 저희가 R&D 사업은 중기부 R&D 사업은 워낙 많은 과제, 워낙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산을 해가지고 7월 달까지 이렇게 분산해서 공고를 해왔던 게 일반적이었는데 올해는 중소기업 R&D 사업을 좀 더 빨리 집행을 해서 기업들한테 원하는 자금을 빨리 드리자. 흔히 이제 예산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조기 집행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1월과 5월에 다 공고가 끝납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관심 있으신 분들, 기술혁신 다 동일합니다. 과거에 4번 했던, 3번, 4번 했던 공고했던 사업들이 올해는 1월, 5월 거의 그 정도로 끝내고 빠른 거는 거의 2월 이내에 다 종료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세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세지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먼저 첫 번째는 지원 예산이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2년에 5억, 1년에 2억 주는 사업에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어? 하는 기업들이 이거 봐라 중기부 R&D 사업이 4년에 20억까지 지원을 하네. 그럼 여기다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또 신청을 하겠죠. 또 하나는 과거엔 분산돼서 신청하던 기업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경쟁률은 굉장히 세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대부분 사업들이 굉장히 경쟁이 셌는데
특히나 올해는 이렇게 제도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서 지원 예산도 확대되고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경쟁률은 세질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의 목적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 그다음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화 성과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도 30분 내에서 끝내야 돼서 굉장히 많은 양인데 간단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포인트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복잡해져서 평가 체계는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년에도 오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약정 방식의 기술료, 경상기술을 제대로 하는 걸 도입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질문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올해도 약정 방식의 경상기술료 제도는 유지하지만 다른 평가 제도는 가능한 한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편의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쉽게 하는 방향으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내용과 평가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 이건 꼭 알아야지만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사항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온라인 시청 시 변화된 내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항은 저희 중기부 사업은 독특한 게 다 다른 부처들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과기부는 연구재단, 산업부는 상기평, 산업기술진흥원 이런 데서 모든 R&D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중기부는 여기 보시면 관리기관이라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업무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 조사라든지 현장 평가, 진도 점검, 최종 점검 등의 현장에 직접 나가시는 업무를 수행하십니다. 중소기업들은 당연히 오늘 강성원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기관이 돼서 R&D 과제를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공동개발기관이나 위탁 연구기관, 참여기관들과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R&D 사업의 쭉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정평가 단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사업별로 다 공고가 나면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상 저희가 과제 신청 기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과제가 접수가 다 완료가 되면 서면 평가, 현장 조사, 대면 평가 3단계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서면 평가는 저희가 서류만 보고 워낙 경쟁률이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이 과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 대면 평가할 필요는 없어라고 스크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겠죠.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됐는지 요것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매겨서 60점 이상은 통과, 대면 평가 가고 60점 미만은 탈락,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써야 될 내용들이 잘 짜여져 있느냐가 포인트고요. 서면 평가에서 탈락됐거나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대면 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스크린하는 작업이고요. 현장 조사는 과거에는 저희가 워낙 많은 기업들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과 그런 행정 소요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거의 대부분 안 나가려고 하고요. 꼭 필요한 이 기업들은 좀 나가는 게 맞겠다 하는 기업들만 나가서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대면 평가고요. 이 대면 평가가 흔히 말하는 본 평가입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 여부, 선정, 후보, 탈락 이렇게 세 개 과제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걸 평가하느냐? 현장 조사 결과 사업계획서, 과제 책임자 발표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잘 사업계획서에도 잘 반영해놨고 그거를 과제를 발표자, 보통 과제 책임자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자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나 과제 책임자를 믿고 막 이 과제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하셔가지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30분 발표, 30분 질의응답해서 그 결과를 대면 평가 점수로 하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가감점을 붙여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면 평가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럼 대면 평가 때 어떤 평가 요소를 고려하고 어떻게 그게 사업 계획서에 반영돼야 하는지가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별로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사업 계획서는 저희 평가하는 평가 지표랑 똑같습니다. 순서가. 사업 계획서 평가를 중소기업 R&D 사업 평가할 때 세 가지 평가 요소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의 도전성입니다. 이 기술 개발 과제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차별성이 있고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기술성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이 기술개발 결과물이 성장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포인트고요.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술성 파트라는 데를 보시면 앞에 1, 2번이 독창성과 차별성까지가 이 과제를 왜 하느냐에 대한 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또 깜빡했네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R&D 사업이나 모든 정부 보고서는 순서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왜, 두 번째가 무엇을, 세 번째가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왜죠. 왜가 납득이 안 되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목표가 뭐냐, 이걸 해가지고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기술개발 내용이죠. 그래서 뭘 할 건데가 두 번째고, 세 번째, 그러면 다 알겠어. 그러면 이걸 너희들이 정말 잘 할 수 있게 일정 계획이나 자금 계획이나 인력 장비 다 갖추고 있느냐, 역량을 보는 거죠.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그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까지는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 내가 이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존에 준비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썰을 푸는 겁니다. 나 이 기술 잘 하려고 해. 정말 좋은 기술이야. 국가에 기여할 수 있어. 파급 효과도 커. 라는 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너무 힘을 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하게 잘 쓰시면 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평가위원들 보시기에 이게 진짜 정말 좋은 기술이구나, 정부가 지원할 만하네. 이번에 올해부터는 바뀐 게 뭐냐, 이 사업 특성이나 목적에 맞는 과제인가도 또 봐야겠죠. 정책과의 부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서 타겟 세팅하는 미세먼지, AI, 빅데이터 저희가 찍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 사업과도 맞는지도 보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까지가 설명됐고요. 4번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본론. 그래서 뭘 할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술개발 목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거에 기술개발 과제 사업계획서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고 저희 중기부 R&D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아주 평가 경험이 많으신 평가위원분들은 딱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나는 솔직히 과제명이랑 이 정량적 평가 항목만 보면 이 과제가 좋은 과제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과제명도 고민 많이 하시겠죠. 내 과제가 어떤 거라는 걸 압축돼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또 하나가 이 정량적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뭔데, 뭐가 나오는데에 대한 설명이 요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는,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 인력이나 장비, 시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쭉 나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R&D 관련된 되고요. 중소기업 R&D 사업은 이렇게 R&D만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R&D를 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해달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화 파트가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고 기업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잘 못 쓰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아주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약정 기반의 경상기술 방식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 기술 개발해서 우리 기업이 얼마 정도 성장할 거야. 그리고 그 기술 개발한 과제 제품이 어느 정도 고객을 성장하는 데 기여할 거라는 걸 미리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5년간 기술 개발 끝나고 나서
앞으로 5년간 나 이 기술 개발 과제를 가지고 사업화해서 얼마 돈을 벌 거야 라는 걸 미리 제시하게 하고요. 그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경상기술료라는 거를 나중에 걷겠다는 겁니다.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경상기술료를 많이 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매출액이나 기대 목표를 많이 높게 쓰면 경상기술료가 나중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부담스럽죠. 또 반대로 경상기술료나 이런 것들 걱정돼서 매출액 목표나 아니면 중소기업 이 기술개발 과제 제품의 비중을 낮게 쓰면 평가위원들이 보기에 이 과제는 별거 아니네. 이 기술개발 과제가 매출액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게 없네. 뭐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화 분야에 제가 설명드리는 경상기술료, 약정 기반의 경상기술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중소기업 R&D 사업은 다른 부처랑 달리 사업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거를 저희가 작년부터 좀 더 파격적으로 확실하게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약정 기반의 경상기술료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쓰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에서 저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정량적 평가 항목입니다. 이 기술개발해서 그래서 도대체 뭐냐, so what,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나온 제품, 서비스, 공정기술 등등이 다른 나라, 세계 최고 수준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테크놀로지 중심적인 사고긴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수 없는 게 비즈니스 세계의 룰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희는 R&D적인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 정말 좋은 성능, 정말 좋은 기술이면 반드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걸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평가위원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죠. 어떤 게 나오는구나, 결과물이 뭐구나 라는 거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조업은 굉장히 쉬워요. 제조업은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인장강도 10짜리 강판을 만들었었는데 이거 정말 고민해서 15짜리를 올리겠다. 그럼 우와 대단한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2짜리가 최고인데 15까지 가. 그러면 최고네. 잘 팔리겠다. 쉽죠? 그래서 인장강도 중요한 것들, 물리적 속성들 쫙 써주시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 기술이다. 근데 과거에 10이었는데 10.5 올린다고. 그건 그 돈 대비, 투자 대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 항목을 항상 써오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다 제조업까지는 그게 먹히는데 최근에는 서비스 쪽에 R&D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AI, 정보통신이, 바이오 분야도 좀 그렇습니다. 바이오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당장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환자들한테 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이거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여러 분야들에 대해서 과연 정량적 평가 항목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저희가 중기부 R&D 사업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했던 이 정량적 평가 항목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저희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정량적 평가 항목은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고요. 이 정량적 평가 항목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뒤에 나와 있는 사업화하고도 논리적 연계가 된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 항목을 첫 번째 고민해 주시고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도저히 할 수도 없다. 자기 자체 평가로도 해야 된다 등등 저희가 읽어보시면 다 어느 정도 허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저히 이거는 예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하는 거라서 성능 목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2020년도에 첫 번째 바뀐 게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 등에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시장 평가로도 대체 가능하도록 저희가 열어드렸습니다. 중소기업 편의성 제고하는 게 올해 평가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서비스 R&D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형적 결과물을 달라.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만들면 시스템 반응 속도 이런 거 보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장에서 베타 테스터들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 정도면 성공했다. 아니면 수요자 어떤 기업한테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납품을 하는 기업에서 이런 점들 오케이 해줬다 하는 것도 저희가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현장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잘 워킹될 수 있을지는 저도 걱정입니다. 제도를 만드는 저희도 걱정이지만 평가위원들을 잘 설득할 수 있게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이 최종평가 항목 정말 중요한 항목이니까 정말 고민을 해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평가위원들도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할 거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술개발 내용을 자세히 잘 써주시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막 계속 써주실 필요 없이 간단 명료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당연히 50% 이상이 돼야죠. 어떤 과제들 보면 모든 R&D를 다 위탁기관이나 참여기업들이 하고 주관기관의 이름만 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사업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위탁기관한테 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0%까지밖에 못 드려요. 그런 말은 뭐냐,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지 위탁기관인 대학이나 출연연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서에서도 주관기관의 역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나는 이건 도저히 하기 어려운데 옆에 정말 잘하는 대학이나 기업들이 있어, 그럴 때 도움을 받겠다 할 때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사업화입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 넘어왔습니다. 잠깐 한탄 쉬었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이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중소기업 R&D 사업은 사업화를 목표한다. 중소기업이 출연연이나 대학처럼 R&D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R&D라는 거는 기업 성장을 위한 수단이지. 그러면 기업 성장을 어떻게, R&D를 통해서 기업 성장했다는 걸 어떻게 저희가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걸 이 표현한 게 이 약정 방식의 경상기술로 제도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됐는데 많은 기업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이 제도가 빨리 신속하게 정착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과기부나 높은 데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거든요.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 두 가지를 기업들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상의 이 자료를 보시면 하얀색 공백이 있는 부분이 두 가지를 기술개발 끝나고 5년 동안 쓰셔야 되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밑에 노란색 셀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위에 두 개의 셀은 의미가 없어요. 추정치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판단 안 합니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책임지라고 안 합니다. 책임지라고 하는 건 뭐냐, 밑에 노란색 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쓰실 때 뭘 주의해야 된다, 노란색 셀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에 두 가지가 뭐냐면 분자 분모인데, 맨 위에가 예상 총 매출액입니다. 앞으로 기술개발 끝난 다음에 총 5년 동안 우리 기업이 매출액이 얼마 정도 올라갈 거야 라는 걸 단계적으로 쭉 제시합니다. 이해 가시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 중에 얼마다를 써주셔야 되죠. 기술개발한 결과물이 총 매출액보다 더 클 수는 없겠죠. 기업 전체 중에 몇 %니까. 그래서 이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자가 됩니다. 분모가 총 매출액, 분자가 매출액, 죄송합니다, 과제 매출액이 되면 이 산식에서 밑에 나온 게 뭐냐면 연구개발 결과 제품의 점유 비율,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거는 확정값입니다. 기업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걸 근거로 해서 경상기술을 받겠다 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나 이 기업 R&D 잘해서 성공해서 지금 현재 10억짜리 매출액 기업이 10억짜리가 1,000억, 2,000억 될 거야 라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매출액이 500억, 1,000억 될 거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1,000억, 2,000억 됐을 때 이 제품 매출액이 500억, 1,000억 됐다면 5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50% 비중값이 노란색 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노란색 셀에 들어간 비중값을 가지고 저희가 경상기술이라는 거를 산정해서 기업들한테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제도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내가 경상기술을 얼마나 낼까? 물론 최대 한도는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의 20%까지만 받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래는 50%까지 받게 규정돼 있는데 법에, 그렇다고 50% 받으라 하면 너무 저희가 20억 줬는데 10억 내놔라 뭐 이런 게 되니까 너무
큰 부담일 것 같아서 현재로는 경상기술료 최고 한도는 20%입니다. 그럼 1억을 만약에 저희가 지원해드렸으면 정부 지원금의 20%인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산식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기술 개발한 결과물이 기업의 성장 그리고 그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두 가지를 고려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평가할 때 그냥 평가할 거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R&D 사업이라는 게 뭔가 근거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한 게 사업화 목표의 산정 근거라는 양식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이 매출액을 성장시키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어떤 고려를 해가지고 나온 산출 결과물이냐? 그리고 이 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과가 어떻게 매출액을 산정해서 나온 거를 써라 하는 거고요. 평가위원들이 이것도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냥 아무나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다. 뭐 흔히 말하는 뇌피셜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이 시장을 이해하고 이 목표 시장을 분석을 해서 내가 이 기술 개발을 통하면 단가를 얼마를 받아서 얼마 정도 물량이 나오면 얼마가 매출액이 나올 거야 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R&D 사업이 아니라 정말 비즈니스 사업 계획서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써달라는 게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업계획서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서 보시면 바로 밑에 어떻게 쓰는지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예를 들어서 선행 연구 결과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다른 기존의 특허들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잘 보시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피할 것인지 다 고민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때 포인트다라고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평가위원분들이 보시는 주안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가능성이죠. R&D라는 것도 결국은 공학적 베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목표라는 게 정말 탁월한지 도전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든지 수요 기업이 원하는 수준이라든지 요구 수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야, 이 기술 정도면 팔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 타겟이 정확해야 된다 하는 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전 준비성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R&D 사업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그냥 뜬금없이 나는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어. 난 뭐든지 잘할 테니까 믿고 맡겨줘. 이런 기업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은행에 가서 돈 빌려서 하면 됩니다. 정부가 꼭 이렇게 돈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자체적인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도와달라라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냥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세계 최고 전문가야. 나 이외에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대표자분들께서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노력을 해봤더니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한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성공할 테니까 믿고 한번 지원해달라. 이런 컨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가 기존에 준비해왔던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왜, 무엇을 어떻게가 서로 연결이 돼야죠. 왜는 이런 내용 썼다가 세모를 썼다가 무엇을은 네모를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는 막 동그라미 그리면 평가위원들이 도대체 뭐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각각의 기술과의 목표, 내용, 방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뭐 근거 자료가 명확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저희가 어떤 근거 없이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장 규모나 경쟁 기술에 대한 거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업화나 수출 고용에 대해서 계획.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사업화 목표까지는 제시했는데 그래 이런 것도 필요해라고 했는데 그 사업화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하우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오늘 강성호 사무관도 말씀하셨듯이 중기부가 좋은 게 뭐예요? 중기부는 R&D 사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책 자금, 마케팅 지원, 해외 지원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시하면 우리가 나중에 성과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제시하면 저희가 성과 분석이라는 거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사례 케이스로 해가지고 넘겨드립니다. 중진공 드리고 창진원 드리고 뭐 다른 군데 보내서 연계 지원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과 그런 효과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작성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까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사업비는 사실 너무 복잡해서 쉽게 이번에 제일 좀 쉽게 저희가 개편했던 부분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부 사업이 사실 과거에 사업 계획서도 너무 복잡하다는 욕을 많이 먹었지만 사업비도 너무 엄격하고 까다롭게 군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뭐 국회나 옴부즈만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야 이거 좀 풀어달라 하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 몇 가지를 좀 저희가 손을 봤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제일 중요하죠. 기업들이 5분 내로요?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예,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단 사업비를 구성하는 비목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비용이죠. 지출 부분을 먼저 쭉 써주시면 되고요. 그 돈이 얼마 필요하다는 거 먼저 쓴 다음에 여기에 사업비 조성,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나누고 민간금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고민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작성 시 유의사항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풀어줬다는 게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연구 활동비라는 비목이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다 건별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뭐 국내 여비 10,000원 곱하기 10회 이렇게 써가지고 써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최소한 요 비목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비목이라고 해서 그냥 비목에 전체 얼마라고 금액만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강성사관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산 안 하니까 너희들 편하게 전체 금액만 써라 하고 기업들한테 좀 자율성을 맡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연구장비 재료비나 아니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세부 내역들을 다 쓰게 돼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안내인데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안 알아두시면 나중에 뜻하지 않게 사업비가 불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원래 청년 채용 3종 패키지라는 건데 모든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청년 저희가 R&D 지원 단계에서 두 가지인데요. 1번은 뭐냐면 4억 원 이상 초과하는 사업은 반드시 1명 이상 청년을 채용해야 되고요. 그거를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추가로 1명보다 추가를 한 경우 아니면 4억 원이 아닌 건데도 신규 인력을 청년 인력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민간 현금 부담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를 좀 현물로 대체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꼭 보셔야지만 나중에 이건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부 인건비나 등등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현금과 현물 요것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현금은 없으니까 사야 될 거, 현물은 이미 갖고 있는 인력, 그다음에 이미 갖고 있는 시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건. 예. 위탁 연구개발비 말씀드렸듯이 40% 이내로 쓰게 돼 있고요. 쭉 나머지는 넘어가고 지금 뭐 강성사관이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간접비가 5% 이내였는데 10% 이내로 해서 좀 저희가 여유 있게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렇게 설명 끝났고요.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온라인 신청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기업체와 그 연구원들을 등록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가 과제 주요 내용들을 직접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흔히 파트 1이라고 하고요. 3단계가 저희 사업계획서 같은 첨부 서류를 올리고 마지막에 제출 완료 버튼 누르는 게 3단계입니다. 요 3단계 중에 올해 꼭 바뀐 내용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바뀐 것 중에 첫 번째는 1단계에서 법인번호를 저희가 받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모든 과제나 기업들을 사업자 번호를 기본 키로 해서 관리하는데 사업자 번호는 사실 법인 내에 몇 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졸업제나 이런 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서 그래 좋아. 그럼 앞으로는 저희가 법인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다 받을게. 그 법인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졸업제를 카운트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단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자 정보나 개별 연구자들을 등록할 때는 이게 시간 꽤 걸리거든요. 연구자들이 다 막 도망 다니시고 가지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미리 다 등록을 하시고 반드시 법인 번호를 입력하셔라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달라진 점이고요. 두 번째 과제 신청 단계는 쭉 똑같고요. 쭉 보시면 달라진 내용은 요거는 꼭 설명드려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잘 가기 위해서는
전공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업도 잘 골라야 되지만 전공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술 분류 체계에서 자신이 과제가 가장 적합하게 해당되는 기술 분야를 찍어야지만 그 기술 분야의 분과에 소속돼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기술 분야를 선택을 하시면 엉뚱한 평가위원들한테 평가를 받게 되십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도 좀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엄청나게 가계부나 다른 데서 좀 많이 혼을 냈는데 신규 참여연구원의 경우에 의무 채용, 현물 대체, 해당 없음에 대해서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실적으로 관리하니까 이 내용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 부담 내역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첨부서 파일 다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쭉 이게 3단계죠. 여기 직접 입력하는 단계는 NTRS라는 걸 통해서 모든 부처랑 서로 공유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과제 정보에 대해서 과제 조회를 동의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직접 입력하는 것들은 저희 중기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중복된 과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하는 데이터라서 반드시 기업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 관련된 것까지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곤란할 수가 있으니 과제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3단계는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를 쭉 올리셔서 마지막에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달라진 거 없고요. 올해 달라진 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들이 동의해야 되는 것들을 과거에는 다 사인 받아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온라인에서 체크하는 버튼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출서를 간소화했습니다. 반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약간 더 번거로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쭉 돌아다니면서 사인 받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각 참여 연구원분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동의서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용 상태 동의서라든지 내가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저희가 검증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절차들, 그다음에 개인 정보를 다른 데랑 공유하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주셔야지 다음 절차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니까 한 일주일 전에 마감되기 일주일 전에 과제 참여할 연구원들 다 등록하게 하신 다음에 다 체크 버튼을 다 눌러가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업로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직계 좀비세 이거는 사실 뭐 과거에 저희가 그 현금 인건비를 처음 지원해드렸더니 신규 채용인을 지원해드렸더니 막 자기 아들, 딸, 뭐 조카, 동생들한테 막 돈을 이렇게 자기 채용해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그게 한참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돼서 중기부만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제도인데 한 12년 됐습니다. 지금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현재 운영하는 제도니까 나 직계 좀비 속 연구원이 꼭 필요해. 이 사람 내 아들이지만 정말 꼭 필요해라고 한다면 그 사유를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스템에 이용 매뉴얼이 자세하게 올라 있으니까요. 지금 다 글씨가 작아서 저희 SM테크 이용 매뉴얼이라든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드렸던 경상기술료 제도에 대한 매뉴얼도 상세적으로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중기부 안내사업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업화도 중요하다. 그 사업화 목표를 그 다음에 가장 개량적으로 만든 게 기술개발 목표처럼 정량화된 평가목처럼 개량화로 만든 게 경상기술료 제도다. 그래서 그 경상기술료를 기술개발 끝나고 5년 동안 어떻게 쓰시는 것인가 굉장히 기술개발 사업의 선정평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Q&A나 아니면 옆에 저쪽 끝에 쪽에 상담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 담당자들 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차상훈 주무관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51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차상훈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시부터 계속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쯤 되면 굉장히 몸도 좀
찌부둥하시고 졸음도 좀 오실 겁니다. 그리고 뭐 이때쯤 되면은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한 내용인데 정말 부담 없이 그냥 지나가듯이 자료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떤 내가 거래하는 관계에서나 혹은 어떤 일 때문에 뭐 직원 때문에 유출이 되거나 피해가 보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거를 순간적으로 딱 떠올리면서 저희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정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준비된 걸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못다한 설명은 옆에 테이블이 계속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이해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을 하거나 앞으로 생산을 할 예정인 제품 또는 나와 거래 관계에 있는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만들게 되는 용역이나 개발, 생산, 사용에 대한 모든 어떤 독립적인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중소기업의 이제 기술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활동은 크게 이제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과 공정기술 거래에 대한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구제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사전 예방은 뭐 관리적인 보안, 물리적인 보안, 기술적인 보안이 될 거고요. 공정기술 거래에 대한 노력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떠한 기업과 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유출이 돼서 피해를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거래 관계에서 탈취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의 어떤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 그다음에 기술 침해의 행정 조사, 그리고 수사와 신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호 실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문을 항목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말 이 기업들이 만약에 중소기업의 기술로 피해를 발생을 했다면 이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지를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번 이렇게 기업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술들이 유출될 때마다 약 평균 한 13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13억 원에는 이제 중소기업이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금전적인 것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뭐 시간적인 것, 물리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기술 때문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까지도 이제 포함된 모든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그럼 유출이 되고 있느냐? 가장 이제 많은 케이스는 경쟁사로의 이제 기술 유출이 될 수 있고요. 내부 직원에 대한 기술 유출, 거래 관계 이렇게 좀 이어집니다. 근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전체적으로는 1번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내부 직원이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을 한다거나 혹은 거래 관계에서 유출이 돼서 또 경쟁사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 보호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대기업과 이렇게 좀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이 좀 수준이 좀 열악하다라는 걸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10대 핵심 수칙을 이제 만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캠페인식으로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10개라고 하지만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은 정말 당연한 거이면서도 정말 지켜지기가 어렵고 또 계속 꾸준히 해나가기가 어려운 게 그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6개, 7개가 있는데요. 저희 중기부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은 첫 번째 보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고요. 중기부 말고도 여러 뭐 특허청이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또 공정위 이런 데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또 이에 따른 지원 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 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체계는 크게 이렇게 표 하나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중기부와 특허청, 산업부, 공정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처별로 어떠한 기술을 이제 보호를 하느냐, 사실은 조금씩은 틀려요. 이제 저희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갖고 계시는 영업 비밀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밀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특허, 상표, 디자인, 뭐 실용 신안 이런 것들을 다 보호를 하고 있죠.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핵심 기술 이런 것들 보호하고요. 공정위는 어떤 거래 관계에서 뭐 그런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의 그런 하도급 뭐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그런 신고 체계는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 뭐 민원 상담 신고센터, 영업비밀 보호센터, 산업기술보호 콜센터 뭐 그런 신고 접수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서도 기업이 이런 기업 기술 침해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이러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신고를 받고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이쪽 오른쪽인데요. 뭐 중기부, 특허청, 산업부, 공정위, 경찰청, 특사경,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 국정원에서도 이렇게 산업 기술에 대한 보호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법률 자문과 조정, 시정 조치를 진행을 하고요.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법률 자문, 조정, 시정, 저희랑 좀 비슷하지만 어떠한 권리를 보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산업기술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고요. 공정위에도 조정과 시정 조치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수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는 특사경 같은 경우에도 이 특허청에 속해 있는 특사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나 상호, 그리고 어떤 디자인 침해, 그리고 최근에는 영업 비밀에 대해서도 특허청이 그 경찰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와 특허청 특사경에서 진행하는 영업 비밀의 수사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 그대로 수사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수사를 해서 그 검찰로 이제 이첩을 할 수 있는 거죠. 검찰로 이첩을 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 침해자에게 어떠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벌을 가하는 그런 제도라면은 저희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그 영업 비밀에 대한 이제 지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행정 조사에 대한 지원은 빨리 그 당사자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좀 이제 너무 장기화된 좀 분쟁을 조금 단기간에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자에게는 그 어떤 이제 시정 권고를 하고 어떤 언론에 이렇게 공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중기부의 역할이고, 그 나머지 어떤 수사적인 부분은 특허청, 특사경의 소관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가 속해 있는 기술보호과에서 우리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기술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를 저희 중기부 기술보호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희와 이제 협업하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한국 산업기술보호협회,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저희와 함께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킴 서비스가 있고,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는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기술 자료의 임치와 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술 보증 기금에서는 텍세이프랑 기술 신탁 관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보호 통합 상담과 신고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언제든지 그 기술 침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신청,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다 가능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이제 세 분의 전문가를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와 변리사, 그 다음에 그 전산 전문가, 그리고 사업을 연계를 이제 진행을 해주는 그런 이제 유관기관의 직원분,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상시 대기를 하고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방문 상담, 그다음에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보호 전문가에 대한 현장 자문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기업이 어떤 이제 기술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보호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참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술 보호에 대한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는 컨설팅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한 열흘 이내까지는 지원을 하는데요. 최초 3일까지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7일은 기업이 하루에 75,000원씩 2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최대 열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기술보호 전문가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자문을 하고 기업 그 직원들 상대로 이제 보호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사진들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찾으시는 분이 이제 법무지원단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법무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분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거래 관계에서 혹은 내부 직원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기술이 좀 유출이 된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할 때 가장 먼저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내부의 어떤 그런 변호사나 변리사님들이 다 같이 계시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법무지원단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변호사나 변리사님을 통해서 1대1로 이제 매칭을 받아서 최대 30시간까지 법률의 어떤 무료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전혀 이제 들어가지 않는 무료 사업이 되고요. 무료 지원이고 최대 30시간이니까 언제든지 이쪽으로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보완, 그리고 거래 관계에서의 어떤 대응, 뭐 어떤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대응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지원되는 내용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특허 심판과 소송, 이거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정과 중재 제도 활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세우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업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통계를 살짝 봤는데 저희가 2009년부터 이제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한 10만여 건의 어떤 임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자료에 대한 임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술 자료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을 보호받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특허나 뭐 상표, 뭐 실용신안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업 비밀로서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 영업 비밀로서는 어떻게 보호를 될 수 있느냐? 내가 보호를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공증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제3의 공간에 맡겨서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뭐 신뢰성을 인정을 받고 향후에 어떤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게 이제 기술 자료에 대한 임치 제도입니다. 핵심 기술 정보를 임치 기간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서 기술 개발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크게 이제 기술상 정보, 이제 경영상 정보가 있습니다. 뭐 제조의 생산 제조 방법, 연구 개발 보고서,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개발 코드, 뭐 디지털 콘텐츠, 뭐 물질에 대한 배합 비율,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상 정보는 우리가 뭐 거래 관계를 계속 해오면서 축적했던 거래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기술 자료에 인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 부분인데요. 처음에 신규로 이제 임치를 했을 때는 이제 1년에 한 3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내년도에 갱신을 하겠다. 그러면 갱신되는 해에는 이제 15만 원으로 조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 이제 7년 이내 창업 기술이나 기업이나 벤처 기업, 기술 혁신형, 경영 혁신형 기업은 이거는 좀 예, 이게 그렇죠. 원래 30만 원인데 이제 3분의 1이 할인된 그 3분의 2 가격으로 이제 임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2분의 1 가격으로 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로 기술 자료가 임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사진으로 찍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건 한 건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그런 보안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임치가 가능합니다. 아까 보신 거는 이제 물리적 그 임치고요. 온라인으로도 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두 가지의 방식으로 임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임치된 기술을 저희가 이제 그냥 임치만 해놓고 있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된 사업인데요. 그 임치된 기술도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어떤 이 기술을 담보로 어떤 대출을 받거나 할 때 그런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는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평가를 받을 때에도 이제 금전적인 소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무료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보증 수수료를 이제 최대 0.5%까지 감면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크세이브는 이거는 약간 이제 기술 임치와는 좀 비슷한데 기술 임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임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텍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어떤 기업 간의 그러니까 뭐 내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과의 어떤 기술 거래에 있어서 그 과정들의 하나하나를 다 임치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기업과의 기술 분쟁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임치했던 거래 사실들을 다 증거로 활용을 해서 어떤 그런 뭐 조정이나 화해, 어떤 재판에서 좀 유리한 정황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 지킴 서비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산적인 환경을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보안 관제 서비스, 그다음에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악성 코드 랜섬웨어에 대한 탐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은 전산적인 것 플러스 물리적인 거를 토탈로 컨설팅을 해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제 어떤 비용들을 정부가 최대 50%의 한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한 예입니다. 기술적인 보안, 뭐 이제 클라우드 서버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제 보안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DRM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서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전산적인 인프라를 갖춰놓을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보안 같은 경우에는 뭐 CCTV라든지 뭐 도어락 이런 것들을 뭐 지문 인식 이런 것들을 그 기업에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50%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는 저희와 이제 같이 이제 유관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이 기술 침해에 대한 신고는 제가 속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에서 직접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떤 다른 이제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기술이 유출됐다라고 좀 이제 의심이 되거나 그런 정황이 있는 경우에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 유출과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 과 내 기술 침해 조사팀에서 이 신고에 대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요건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요. 침해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침해 발생 시점인데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대한 법률이 시행을 한 날짜가 이제 18년 12월 13일이고 그 법률 안에 이제 기술 침해 행정 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18년 12월 13일 이후에 이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인 부분은 그 전에 발생을 했지만 그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적인 피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러한 사건도 저희가 기술 침해에 대한 행정 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침해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간단히 표현을 한 건데요. 중소기업께서 국민신문고나 중소벤처 지방청 그 청을 통해서 혹은 저희 아까 대표전화 481에 뭐 4400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오실 경우에 저희가 접수를 하고요. 이 사건을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조사를 할 수 있나 없나, 혹은 다른 어떤 뭐 특허청이나 뭐 산업부나 이런 쪽으로 이첩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그 가해 기업에 대해서 뭐 시정 권고를 하고, 혹은 또 가해 기업과 피해 기업 간의 어떤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위해서 중재나 그런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제도로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현직 판사와 변호사님을 포함한 한 48명을 저희가 이제 풀로 구성을 해서 이런 어떤 기업들의 어떤 기술 분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합의가 실패되면은 그때 이제 소송으로 이제 판가름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재가 성립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이제 종국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성립됐을 경우에는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되고, 불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저희가 추가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피해 기업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과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보호 울타리라는 그 사이트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기술보증기금, 기술자료임치센터, 기술지킴 서비스 각 홈페이지에서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너무 두서없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이 표 하나 안에 이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기관별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어떠한 지원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얼마큼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한 걸 다 있더라도 이 페이지 하나만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 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정말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실 때 이 표를 기억하시고 또 저를 기억하시고 저희 중기부를 기억하셔서 저희 쪽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기업이 이런 어떤 분쟁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2020년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 정부 시책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 동안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올해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그 운영하시는 기업들이 한 번 더 크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저희 기업부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언제든 찾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안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모든 순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설명의 자료는 저희가 책자로 나눠드리긴 했지만 여기 있는 발표 자료 3가지는 저희 중기부 그 중소기업 R&D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SM테크에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쪽 자료를 공지사항 자료실에서 참고를 해주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올해도 이제 많은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 만드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